여러분, 만약에 한 위대한 영웅의 가장 큰 적이 바다 건너온 침략군이 아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1597년, 나라가 진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왕이 자기네 최고 에이스 장군한테 내린 명령입니다. 죽여라.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이 숫자, 23. 이게 뭐냐면요. 이순신 장군이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해전의 횟수입니다. 23전 20승. 말 그대로 퍼펙트 게임이죠. 그런데 이런 완벽한 영웅을 왜 왕은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 명인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능력 그 자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상사인데 아마 역사상 최악의 꼰대이자 옹졸한 상사가 아닐까 싶은 왕, 바로 선조입니다. 당대의 대학자였던 율곡 이기가 선조를 딱 보고 한 말이에요. 머리는 좋은데 의심병이 너무 심하다. 바로 이거죠. 특히 선조는 정통 후계자가 아니었다는 뭐랄까 약간의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통제 밖에 있는 너무 잘 나가는 부하 직원의 성공이 칭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번 요즘 회사로 비유해볼까요? 상상해보세요. 엄청 중요한 투자자 앞에서 우리 회사 최고 에이스가 진짜 역대급 실적을 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CEO가 이러는 거죠. 걔 그냥 자기 할 일 한 건데요. 제가 다 민망하네요. 와, 분위기 갑자기 싸해지는 거 상상되시죠? 선조의 질투가 딱 이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순신은 도대체 어떻게 맨날 이겼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대단한 리더십, 정신력, 물론 그것도 중요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여기에는요, 선조마저 벌벌 떨게 만들었던 압도적인 힘의 원천, 바로 기술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 표를 딱 보시면 이순신이 왜 무패였는지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세요. 조선의 주력 배인 판옥선은 처음부터 컨셉이 바다에 떠다니는 성이었어요. 튼튼한 바닥 위에서 안정적으로 대포를 뻥뻥 쏘는 거죠. 근데 일본 배는요? 일단 빨리 가서 착 붙은 다음에 칼 들고 우르르 넘어가서 싸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거의 최신형 탱크랑 칼 든 보병이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이 판도를 뒤집어버린 이 엄청난 기술, 이거 이순신이 갑자기 짠 하고 발명이라도 한 걸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이 최첨단 비밀병기가 사실은 200년이나 묵은 기술이었다는 거죠. 고려 말에 최무선이 이미 개발해서 1380년 진포해전에서 세계 최초로 한 포를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순신의 승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200년 동안 그냥 묵혀두고 아무도 제대로 못 썼던 그 잠재력을 천재 한 명이 나타나서 100% 터트려버린 결과였던 거죠. 자, 이제부터 이야기는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이순신의 이 압도적인 실력, 그러니까 200년 묵은 이 기술력이 선조의 그 깊고 깊은 콤플렉스랑 만나면서 어떻게 최악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이 과정을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선조가 질투라는 이 감정 하나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자기 손으로 박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 과정에서 자기 편 에이스를 안 믿고 적군이 던진 너무나 허술한 미끼를 덥석 물었다는 거예요. 리더가 감정에 휘둘리면 얼마나 큰 재앙이 오는지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이순신이 평생을 바쳐서 만든 그 무적 함대가 그의 라이벌이었던 원균 손에 넘어가자마자 단 한 번의 전투로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왕의 그 사적인 감정 하나 때문에 말 그대로 공중분해된 거죠. 모든 걸 다 날려먹고 나서야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부릅니다. 근데 이 편지 내용 좀 보세요. 내 실수라고 말은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 뭘 더 말하겠냐는 식으로 책임을 지기보다는 은근슬쩍 상황 탓으로 돌리는 정말 옹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과문이죠. 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상을 줘야겠죠. 그런데 선조의 이 이상한 우선순위는 공신을 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전쟁 끝나고 상 준 결과를 보면 선조가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냥 딱 보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왕 모시고 저 멀리까지 도망갔던 사람들은 86명이나 공신으로 책봉됐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구한 진짜 영웅들은요, 고작 18명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싸운 사람보다 도망친 사람을 4배 넘게 챙겨준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내 식구 챙기기의 끝판왕이죠. 그 명단을 자세히 뜯어보면 더 어이가 없습니다. 왕이랑 같이 도망간 공신 중에는 내시도 있고 왕자도 있어요. 심지어 조선 수군을 완전히 말아먹은 원규는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밑에서 진짜 피땀 흘려 싸운 장수들은 대부분 명단에서 빠졌어요. 이걸 요즘 회사로 치면 프로젝트 말아먹은 사람은 초고속 승진시키고 프로젝트 성공시킨 핵심 인재들은 다 잘라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죠. 근데 이런 생각 지금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던 사관조차 선조의 이 불공평한 포상을 보고 진짜 너무 안타깝다고 한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도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도 답답한 이야기, 우리는 이걸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순신이라는 영웅을 둘러싼 더 큰 그림, 더 중요한 진실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순신을 단순히 일본군이랑 싸운 영웅으로만 보면 이야기의 딱 절반만 보는 거예요. 그는 바깥의 적하고만 싸운 게 아닙니다. 내부의 적, 그러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방해하는 최악의 상사와도 동시에 싸워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그의 위대함이 깎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와, 저런 환경에서 저런 성과를 냈다고 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수준으로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위대한 리더 혹은 한 조직의 가장 큰 적은 과연 밖에 있는 경쟁자일까요? 아니면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 질투와 의심, 불신일까요? 이순신과 선조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